새벽 3시, 니제르 북부 국경에 최고 등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프랑스 최정예 르클레르 전차 12대와 중국 용병 2,000명이 동시에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힘없는 가난한 나라, 니제르의 영구 식민지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영상 하나에 연합군 사령부가 기겁하며 진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니제르 국가 재건, 한국과 극비 협약 그리고 엘리제궁도 베이징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군대를 돌리게 만든 한국이라는 방패.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륙의 두 황제를 빛으로 무릎 꿇린 48시간의 비밀, 그 전말이 지금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앙리 로랑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지정학 연구소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아프리카 통이라고 부릅니다. 30년 넘게 사하라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정보 보고서를 써왔으니까요. 프랑스 정보국 시절 제 별명은 사막의 독수리였습니다. 모래 알갱이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태풍의 눈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이야기는 니제르 북부, 현지인들이 죽음의 땅이라 부르는 테넬의 사막 깊은 곳, 섹터 7에서 시작됩니다. 니제르는 국토의 80%가 사막인 내륙국입니다. 바다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죠. 하지만 프랑스에게 이곳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니제르산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버려진 사막 섹터 7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아레바 사해 지질 탐사팀이 우연히 발견한 검은 모래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화산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파리 전체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날 정보국 국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앙리, 이 수치가 맞나? 기계 오작동 아닌가? 3번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오차가 아닙니다. 이건 기존 아를리트 광산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 검은 모래의 정체는 고순도 우라늄과 히토류가 뒤섞인 그야말로 자원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100년은 쓰고도 남을 에너지가 그 척박한 땅 밑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발견은 축복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약소국 니제르에게 자원은 곧 저주를 의미합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오니까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당연히 프랑스였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절의 낡은 조약을 들먹이며 채굴 독점권을 주장했습니다. 니제르의 우라늄은 프랑스의 안보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국이 냄새를 맡은 겁니다. 베이징은 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니제르 정부가 갚지 못한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전액 탕감해주고 베냉 항구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을 깔아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테러 집단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아가데즈, 드론 기지를 확장하며 섹터 7을 작전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니제르 수도 니아메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통령궁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로비스트들이 뿌리는 달러 뭉치가 썩은 고기 냄새처럼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인 투아레그족 원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 조사를 위해 섹터 7 인근 마을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라시드라는 젊은 족장을 만났죠. 그는 사막의 푸른 전사라 불리는 투아레그족의 리더답게 눈빛이 살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건 무너져가는 텐트 안이었습니다. 라시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또 빼앗으러 왔군요. 이번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피입니까? 아니면 이 모래밭입니까? 라시드 족장,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거짓말 마시오. 라시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프랑스가 60년 동안 우리 우라늄을 가져가면서 남긴 게 뭡니까? 방사능 먼지와 오염된 지하수뿐입니다. 중국 놈들은 더해요. 그들은 우리 땅에 철조망을 치고 가축들을 쫓아냈습니다. 저 검은 모래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우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강대국들의 계획서 어디에도 원주민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기업의 계획 안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반경, 100km 내 민간인, 전원 강제 소개라는 항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라시드의 부족은 자원을 캐내는 데 방해되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군부가 동요하고 있었고 니제르 정부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프랑스냐, 중국이냐. 누구 손을 잡든 섹터 7은 갈갈이 찢겨나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본국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니제르 분할 점령 및 우라늄 확보 시나리오.
제 손으로 이 나라의 사망 진단서를 쓰는 기분이었죠. 창밖으로는 중국 트럭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의 소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보안 노트북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니제르 대통령 비서실장. 제목은 제3의 제안서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제3의 제안서라니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인가. 저는 코웃음을 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미 판은 다 짜였는데 이제 와서 누가 끼어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파일을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신 국가는 대한민국. 제안자는 코리아 그린돔 컨소시엄. 한국. 핸드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그 나라가 우라늄 광산에 무슨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프랑스나 중국에 비하면 아프리카 내 기반도 전무하고 군사력도 투사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살벌한 전쟁터에 뛰어들다니요.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덤비는 불나방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안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엔 금액도, 무기 지원 약속도, 채굴권 요구도 없었습니다. 대신 굵은 고딕체로 적힌 한 문장이 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우리는 땅속의 것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땅 위의 것을 바꾸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라늄을 안 캐겠다고요? 그 수천조 원의 가치를 포기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섹터 7의 사막화를 멈추고 여의도 면적 100배의 농지와 거주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라늄은 니제르의 미래를 위해 지하에 보존하십시오. 우리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흙으로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안서가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었으니까요. 테넬의 사막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장을 짓겠다니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첨부된 한국형 스마트팜 설계도와 수맥 탐사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 심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지형 자체를 바꾸고 니제르를 식량 수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래에 적힌 조건이었습니다. 개발 비용은 전액 한국이 선투자합니다. 대신 이곳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의 운영권을 30년간 한국이 갖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니제르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선 사업입니까? 자본주의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국 정보국장에게 암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이상한 걸 보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같긴 한데 무시하기엔 데이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한국, 신경 꺼. 걔네가 사막에서 뭘 알겠어. 내일이면 니제르 대통령이 프랑스 아레바사와 계약할 거야. 안 그러면 군부를 움직여서라도 도장 찍게 만들 거니까. 국장은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제안서의 마지막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림을 이겨냈습니다. 누구보다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압니다. 이제 당신들과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제르 동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사와 중국 대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모두가 니제르의 항복 선언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오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통역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섹터 7의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제정신입니까? 한국은 아프리카에 군대도 보낼 수 없고 당신들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를 배신하고 무사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파헤쳐 가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쫓아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살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원 대신 생존을 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 문이 열리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 한 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인상의 남자. 그가 바로 한국 측 책임자 류태인 단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늑대 소굴에 들어온 호랑이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와중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격분한 프랑스 대사를 지나쳐 대통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니제르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짐을 싸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 이상 이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일부터 바로 삽듭니다.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파리와 베이징, 워싱턴은 이미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망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살벌했습니다. 차드에 주둔하던 프랑스군 기갑부대가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했고 국경 근처에 중국 용병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였죠. 한국은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말벌집을요. 과연 류태인이라는 저 남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사하라의 모래 폭풍보다 더 거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모함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제가 그 역사의 증인이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외교관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바에서는 프랑스 기업 임원들이 샴페인 대신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죠. 한국 놈들이 돌았어. 테넬의 사막의 스마트팜. 거기가 어딘지나 알고 덤비는 거야? 두고 봐.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틀어져서 도망칠 거니까.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한국 측의 세부 계획서, 일명 그린 돔 프로젝트는 공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거대한 유리돔을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작물을 키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짓겠다는 거였죠.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지하 500m 아래에 거대한 안반수층, 이른바 대수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물을 퍼올려 태양광 담수화 설비로 정수한 뒤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멍청한 놈들. 우리가 1980년대에 이미 그 지역 지질 조사를 끝냈어. 거긴 바싹 마른 안반뿐이라고 프랑스 지질학회 최고의 석학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반도체나 만들던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물이 있다고 우기는 꼴이라니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그 끝을 조금 더 앞당겨주기로 작정했죠. 보복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맺은 다음 날 니제르 전역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송전 시설 정비였지만 니제르의 전력망을 쥐고 있는 프랑스 회사가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니아메의 병원 인큐베이터가 멈추고 공장에 기계가 섰습니다. 이게 배신의 대가다. 프랑스 대사가 사석에서 내뱉은 말이었죠.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니제르로 들어오던 생필품 컨테이너 1000여 개를 베냉 항구에 묶어버렸습니다. 통관 서류 미비를 핑계로요. 니제르는 순식간에 암흑과 굶주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동요했고 군부 내 친프랑스 파벌들이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모든 비난의 화살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사막에 농장 짓는다는 헛소리 믿다가 나라 망했다. 거리엔 시위대가 넘쳐났습니다.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죠. 바로 그때 한국의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연히 정장 차림의 협상가들이거나 겁먹은 표정의 공무원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니아메 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린 건 민항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한국 공군 수송기 세대. 뒷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건 무기나 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은색 컨테이너 박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 담당 서하은 팀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곳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희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맨 앞줄의 일부에서 봤던 그 남자, 류태인 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중 나온 니제르 관리들이 악수를 청하기도 전에 공항 바닥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력 복구부터 합니다. 니제르 관리가 당황해서 물었죠. 프랑스가 메인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암호를 풀지 못하면 프랑스 시스템 안 씁니다. 우리가 가져온 걸로 돌립니다. 류 단장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공항 주차장에 가져온 컨테이너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단순한 짐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동형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였습니다. 단 2시간. 공항과 인근 병원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깔아놓은 전력망을 무력화시키고 한국이 가져온 독자적인 에너지원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국 베이스 캠프만이 대나처럼 환하게 빛나던 그 광경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너희가 끄면 우리는 켠다. 다음 날 저는 류태인 단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섹터 7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이 아니라 섭씨 50도가 넘는 모래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벌겋게 익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미스터 류, 프랑스 정보국 출신으로서 충고 하나 하죠. 제가 말을 걸자 그가 고글을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곳은 테네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당신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을 이길 순 없습니다. 프랑스 지질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엔 물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겁니다. 류 단장은 물통을 들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데이터요. 그거 40년 전 자료 아닙니까? 프랑스의 기술력은 40년 전에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찾고 싶은 것만 찾았겠죠. 우라늄만 찾으려고 땅을 팠으니까 물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앙리 씨라고 했나요? 한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든 민족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안 되면 되게 한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는 저를 뒤로 한 채 거대한 시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산 시추기 K드릴이 굉음을 내며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현지 투어레그족 인부들이 호기심 반, 의심 반의 눈초리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거대한 모래폭풍 하무진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붉은 먼지 속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은 서로의 몸을 로프로 묶고 장비를 지켰습니다. 텐트가 날아가고 식수가 오염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마을 우물마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족장이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당신들이 땅을 건드려 사막의 신이 노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 전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물은 나오지 않고 인심은 흉흉해지고 프랑스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국장은 제게 전화를 걸어 낄낄거렸습니다. 거봐, 앙리. 내기할까? 놈들이 철수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해. 내 한 달치 월급을 걸지. 저도 이번엔 한국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추기는 벌써 300m를 뚫고 내려갔지만 나오는 건 건조한 흙먼지뿐이었으니까요. 류태인 단장의 눈에도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도면과 씨름하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좌표 다시 확인해. 위성 데이터랑 오차가 있잖아. 3도만 더 틀어. 그 절박한 외침이 사막의 밤바람에 묻히던 닷새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패를 보고하는 최종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환호성 같기도 한 기묘한 소음. 저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여명을 뚫고 사막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래폭풍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투명한 액체 기둥, 물, 정말 물이라고. 그것도 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고아 포스를 튼 것처럼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물기둥이었습니다. 류태인 단장이 흠뻑 젖은 채 그 물기둥 아래서 두 팔을 벌리고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라시드 족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고 젖은 모래를 움켜쥐고 있었죠. 찾았다, 미친. 우리가 찾았다고. 한국어 비속어가 섞인 그 외침이 통역 없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60년 동안 없다고 결론 내린 그 물을 한국인들이 단닷새 만에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뿜어져 나온 물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수질 측정기를 든 연구원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이거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 물기둥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 자원 지도가 다시 그려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땅속에서 무엇을 깨운 걸까요? 프랑스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섹터. 세분의 진짜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단장님, 수온이 섭씨 85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수가 아닙니다. 지열수입니다. 연구원의 외침에 류태인 단장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 마지막에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의 정체는 바로 열기였습니다. 땅속에서 뿜어져 나온 물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라늄 광맥 바로 밑에 거대한 지열 대수층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제르에게 필요한 건 전기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 하나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된 겁니다. 뜨거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고 식은 물은 정수해서 농업용수로 쓴다. 한국인들은 우라늄보다 더 귀한 에너지의 연구기관을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미쳤군. 정말 미쳤어. 제가 멍하니 중얼거리는 사이 류 단장은 이미 무전기를 들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연결해. 시키는 게 먼저다. 열교환기 가동하고 스마트팜 1구역으로 물 돌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한 기술자로 돌아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사막 한가운데서 폭발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섹터 7의 풍경은 기기묘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붉은 사막 위에 은빛 파이프들이 혈관처럼 깔리고 그 끝에는 거대한 유리 온실의 뼈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용접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앙리, 이게 말이 돼. 그 뜨거운 물을 어떻게 식혀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그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가져온 열교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폐열로 밤에는 난방까지 하고 있어요. 사막의 일교차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고요. 제 보고를 들은 국장은 수화기 너머로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프랑스는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죽음의 땅이라 버렸던 곳이 한국의 손을 거치자마자 기회의 땅으로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배가 아픈 수준을 넘어 이건 프랑스의 아프리카 전략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캠프 외곽에서 권도형 보안 소장과 담배를 태우고 있었죠.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출신답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앙리 씨, 요즘 자칼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지 않습니까? 자칼이요. 네, 다리가 2개 달린 자칼들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캠프 서쪽 지점의 파이프라인 감지 센서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침입자다. 드론 띄워. 권 소장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 수십 명이 파이프라인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현지 무장 세력, 표면적으로는 테러리스트였지만 그들이 쓰는 장비는 프랑스제 신형 야간 투시경이었습니다. 배우가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했죠. 젠장,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지금 터지면 수증기 폭발로 본진까지 날아갑니다. 상황실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니제르 정규군은 멀리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은 총을 들 줄 몰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뛰쳐나갔습니다. 라시드 족장과 투아레그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선물해준 작업복 대신 전통 의상인 푸른색 타겔무스트를 머리에 두르고 낡은 소총과 검을 든 채 모래 언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탕, 총성이 사막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우리 땅이다, 우리 물이다. 손대지 마라. 라시드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찾아준 물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과거엔 외국 기업을 쫓아내려 총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외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방패가 되었습니다. 교전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한국의 드론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괴한들의 시야를 방해했고 지리의 밝은 투어레그 전사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괴한들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라시드 족장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실려왔습니다. 류테인 단장이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라시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위험하게. 류 단장의 호통에 라시드는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물을 줬소. 우리는 피를 주는 게 사막의 법도요. 그날 밤 캠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라시드의 텐트 앞에서 밤새 그들의 쾌유를 빌었고 현지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은 팀장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읽어요. 한국에서는 나보다 우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입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서툰 발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보다 더 강력하게 사막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력 도발이 실패하자 그들은 더 치졸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생화학적 사보타주였습니다. 스마트팜의 첫 번째 작물인 토마토 모종이 심어진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던 작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검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잎에는 이상한 반점이 생겼고 줄기는 녹아내렸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병충해가 아닙니다. 농업 담당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살포했어요. 동시에 니아메의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수 개발로 인근 오아시스가 오염됐다. 한국산 작물의 독성 물질 검출 의혹. 가짜 뉴스가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프랑스가 심어놓은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니제르 시민들의 눈초리가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질 위기였죠. 류테인 단장은 말라 죽은 토마토를 움켜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놈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을 쳐?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독성 물질이라고요? 오염됐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검게 변한 토마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류 단장님, 안 됩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그는 우적우적 토마토를 씹어 삼켰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합니다. 이건 독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뿌린 곰팡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한국의 기술은 곰팡이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붉은 과즙을 닦으며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니아메의 프랑스 대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독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이 사막을 더 푸르게 만들 겁니다. 방해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테니까. 하지만 그의 호기로운 선언과 달리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곰팡이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농약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스마트팜이 거대한 썩은 밭이 될 위기. 그때 한국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단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뭔데? 뭐든 다 해봐야 할 거 아냐. 미생물입니다. 한국의 된장과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변형해서 사막의 곰팡이를 잡기 위해 한국의 발효 과학을 투입한다고요? 앙리 씨,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은 약으로 쓰고 균은 균으로 잡는다. 류테인 단장은 비장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긴급 공수한 특수 용액이 드론 수십 대에 실렸습니다. 용액의 정체는 바로 복합 유산균 배양액.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와 된장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사막의 고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발효된 배출물로 생화학 무기를 막겠다고? 샤머니즘이나 다름없군.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최첨단 화학 농약으로도 죽지 않는 저 지독한 검은 곰팡이를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산균들이 잡아먹는다고요? 그것도 이 척박한 사막에서요? 드론들이 우웅거리며 병든 토마토밭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미세 안개가 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구수한 냄새가 사막의 건조한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독대 뚜껑을 연 것 같은 냄새였죠. 결과는 하룻밤이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섹터 7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미경 앞을 지켰고 투어레그족 전사들은 밭 주변을 돌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만약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한국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저는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뛰쳐나갔습니다. 단장님, 보세요. 곰팡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검게 썩어 들어가던 토마토 잎들이 하얀 가루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산균들이 검은 곰팡이를 포위하고 먹어치운 뒤 그 자리에서 하얗게 산화한 흔적이었습니다. 잎사귀를 털어내자 그 안에서 다시 생생한 초록색 줄기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작물들이 숨을 쉬어 류테인 단장이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승리이자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발효 과학이 프랑스의 비열한 생화학 공작을 이겨낸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자 성장이 폭발했습니다. 삼부에서 터져나왔던 그 뜨거운 지열수는 이제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열교환기를 거친 적당한 온도의 물이 파이프를 타고 24시간 작물들의 뿌리를 적셨습니다. 니제르의 강렬한 태양과 한국의 물 관리 기술이 만나자 작물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통상 석 달 걸릴 생장 속도가 한 달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 어른 팔뚝만 한 오이, 그리고 사막에서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상추와 배추가 끝도 없이 펼쳐진 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시드 족장과 부족민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작물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모래에서 나온 겁니까?
류 단장이 가장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라시드에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게 당신들 땅의 맛입니다. 라시드 족장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붉은 과즙이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씹더니 이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달다. 너무나 답니다. 피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꿀맛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족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고픔의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하은 팀장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어. 다들 옷 벗고 저쪽으로 가볼래? 그녀가 가리킨 곳은 농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시설이었습니다. 류 단장이 밸브를 돌리자 천장에 달린 파이프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 비다. 비가 온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껏 씻어본 적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아이들의 피부에서 검은 때가 씻겨 내려가고 본연의 하얀 웃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샤워장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남은 물을 재활용한 사막의 워터파크였습니다. 물장구 치는 아이들 뒤로 거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전율했습니다. 프랑스가 60년 동안 우라늄을 캐가며 남긴 건 방사능과 질병뿐이었는데 한국은 고작 2달 만에 이들에게 배부름과 씻을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수확한 채소들로 만든 겉절이와 비빔밥, 그리고 현지 양고기였습니다. 맵다, 매운데 멈출 수가 없어. 투어레그 전사들이 고추장에 비빔밥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류 단장이 소주 대신 가져온 시원한 물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한국 맛이 좀 맵지. 그래도 이게 힘쓰는 데는 최고야. 식사 도중 라시드 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을 풀어 류 단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투어레그 족장에게 단검은 생명과도 같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나 라시드는 오늘 맹세하오. 이 땅의 모래가 다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 부족은 한국의 형제들을 지킬 것이오. 누구든 형제들을 건드리면 이 칼이 그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오. 그것은 단순한 동맹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의형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밤은 길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소식이 퍼져나갈수록 그림자 속의 적들은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비밀 회의실. 정보국 요원이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곰팡이도 안 통하고 무력 도발도 막혔어.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야. 그게 뭡니까? 돈줄을 쬐고 길을 막아야지. 사막에서 농사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물건을 내다 팔지 못하면 그건 그냥 썩는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섹터 7에서 니제르 수도 니아메로 가는 유일한 보급로, 그리고 인접국으로 나가는 국경선의 붉은 펜으로 X표를 쳤습니다. 내일부터 니제르의 모든 도로를 통제한다. 명분은 테러 위협으로 인한 보안 검문. 쌀 한 톨, 못 하나도 섹터 7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 안에서 말라 죽게 만들라고. 동시에 그들은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의 뇌인 중앙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 온도 조절 장치를 꺼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최고의 방패, 권도형 소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모니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장님, 외부 IP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됩니다. 프랑스 리옹 쪽 서버입니다. 보안팀원의 보고에 권 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 대문 열어드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닐 거다.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도형 소장은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메인 서버의 방화벽,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트래픽이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디도스 공격과 동시에 침투 코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군용 알고리즘입니다. 보안팀원의 다급한 보고에도 권 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네. 프랑스 대외안보 총국 사이버 전담팀이지. 녀석들 급하긴 급했나 보네.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다니.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섹터 7의 심장인 스마트팜 중앙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 니제르의 사막 온도는 낮에 50도까지 치솟습니다. 스마트팜 내부를 25도로 유지하는 냉방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작동에서 온도를 높여버린다면 1시간 안에 모든 작물은 삶아진 시금치 꼴이 될 겁니다. 소장님, 막아야 합니다.
포트를 닫을까요? 아니, 열어둬. 네, 열어두라니요. 놈들이 냉각 펌프 제어권까지 접근했습니다. 팀원들이 경악했지만 권 소장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문전박대하면 쓰나 안방까지 모셔 아주 깊숙이 그는 허니팟 작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보안이 뚫린 척 가장의 해커를 가짜 서버로 유인하는 기술이었죠. 파리의 지하 벙커에 있는 프랑스 해커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뚫었습니다. 섹터 7 메인 서버 장악 완료. 좋아. 온도 설정을 섭씨 60도로 올려. 그리고 환기팬을 다 꺼버려. 찜통으로 만들어주지. 그들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는 섹터 7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30도, 40도, 50도. 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떴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한국 놈들, 내일 아침이면 다 말라 죽은 잎사귀만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각 실제 섹터 7의 상황실은 고요했습니다. 권 소장이 띄워놓은 또 다른 모니터에는 평화로운 초록색 그래프가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파리놈들이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송출해주는 가짜 데이터야. 그들은 지금 고스트 서버라는 유령의 집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지. 권 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자, 이제 방어는 끝났고 계산을 해야지. 그는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해커들이 가짜 서버에서 신나게 조작을 하는 동안 연결된 통로를 타고 거꾸로 그들의 본거지를 털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정보국은 자신들이 공격 중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등 뒤가 뚫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빙고. 리옹에 있는 위장 서버를 경유했군. 어라? 이 파일들은 뭐지? 권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순식간에 풀리며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니제르 전임 대통령 비자금 송금 내역, 군부 내 친프랑스 장성 뇌물 리스트, 반정부 시위 조장 공작 계획서. 프랑스가 지난 30년간 니제르를 어떻게 조종하고 착취했는지 보여주는 더러운 치부책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핵폭탄 버튼을 손에 쥔 것과 다름없었죠. 권 소장은 USB 하나를 뽑아 들고 류테인 단장에게 건넸습니다. 단장님, 보험 하나 들었습니다. 놈들이 딴 수작 부리면 이거 하나씩 언론에 풀죠. 류 단장은 껄껄 웃으며 권 소장의 어깨를 쳤습니다. 역시 권 소장이야. 총칼보다 이게 더 무서운 줄 놈들이 알았어야지.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정보국은 경악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섹터 7의 온실은 여전히 푸르렀고 작물들은 싱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온도를 올렸잖아. 그게 저희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서버에 있던 기밀 파일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파리의 국장은 책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이버 전쟁에서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패배한 그들은 이제 가장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물리적 봉쇄였습니다. 며칠 후 섹터 7으로 들어오던 보급 트럭들이 줄줄이 회차에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못 갑니다. 국경이 막혔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는 물건은 개미 한 마리도 통과 못 시킨답니다. 프랑스가 조종하는 니제르 군부 일부 세력과 인근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한 겁니다. 명분은 전염병 방역과 테러 위협. 하지만 진짜 목적은 섹터 7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팜 운영 차제, 비료,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먹을 식료품이 끊겼습니다. 비축된 식량은 고작 2주치. 류테인 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식량이야 우리가 키운 걸 먹으면 되지만 설비 부품이랑 의약품은 어쩔 거야? 더 큰 문제는 심리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적들에게 포위되었다는 공포가 캠프를 덮쳤습니다. 현지 인부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냐? 프랑스가 우리를 가두고 폭격할지도 몰라. 라시드 족장이 부족민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 2대가 위협 비행을 하며 섹터 7 상공을 낮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쿠웅! 손익붐이 온실 유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고 엎드렸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자 경고였습니다.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라. 거기서 조용히 죽어라. 류태인 단장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본사에 연결해. 상황이 바뀌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전쟁이다. 서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그럼 하늘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항공 수송 작전, 일명 에어브릿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제르 영공은 사실상 프랑스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 과연 한국의 수송기가 격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막의 섬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니제르 시민들은 언제까지 침묵할까요? 에어 브릿지 작전.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니제르 영공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수송기가 들어간다. 격추당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사건으로 비화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간 항공기로 간다. 인도적 지원 물자라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는 UN 인도주의 업무조 전국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언론에 섹터 7의 봉쇄 상황을 알렸습니다. 국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국민을 굶겨 죽이려 한다. 신식민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SNS에는 샵 프리네저, 샵 코리오에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프랑스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대놓고 인도주의 물자를 막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프랑스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한 대만 허용한다. 그것도 니아메 공항까지만. 섹터 7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니아메에서 섹터 7까지는 500km가 넘는 사막길. 도로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물자가 공항에서 썩어가는 꼴을 보며 비웃을 심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의 끈기를 몰랐습니다. 류태인 단장은 라시드 족장을 불렀습니다. 족장님, 혹시 옛날 대상들이 다니던 길을 아십니까? 도로가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비밀 루트 말입니다. 라시드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소금길 말이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다닌 길이오. 차는 못 다니지만 낙타는 갈 수 있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막의 캐러밴 작전이었습니다. 투어레그족 전사들이 이끄는 낙타 대상이 밤마다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니아메에 내려놓은 물자를 분산해서 낙타 등에 싣고 별빛 아래 소금길을 따라 섹터 7까지 운반한 겁니다. 프랑스 정찰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밤 사막에서 낙타 몇 마리를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기술을 이긴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 저는 캠프에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했습니다. 서하은 팀장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눈빛이 유난히 강렬한 아이였죠. 이름은 자이드.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를 준수라고 불렀습니다. 준수는 한국 이름이에요. 뛰어나다는 뜻이죠. 서 팀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과거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원래 소년병이었습니다. 북부의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총을 쥐어진 아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가족은 모두 죽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섹터 7에 흘러들어왔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다가가면 움츠러들기만 했죠. 서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가오더니 묻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그녀는 잘 익은 토마토를 건넸습니다. 준수는 그걸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피맛이 아니라서요. 달아서요. 그 후로 준수는 서 팀장을 따라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신 연필을 쥐었고 구호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한국 동요 곰 3마리를 좋아했죠.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준수의 서툰 한국어 노랫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질 때마다 캠프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낙타 캐러밴으로 운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약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아이들 중 몇 명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준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약은 더 아픈 애들한테 주세요.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면서도 준수는 다른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류태인 단장이 밤새 준수 곁을 지켰습니다. 이 녀석아, 버텨. 곧 약이 올 거야. 조금만 버텨. 하지만 다음 캐러밴이 도착하려면 사흘이 더 걸렸습니다.
준수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도형 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단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요. 특단의 조치. 뭔데? 드론입니다. 장거리 화물 드론을 띄운답니다. 니아메에서 섹터 7까지 직선 비행으로요. 그것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던 한국의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500km를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대형 화물 드론. 성공 확률은 5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왔다. 드론이 온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론은 정확히 캠프 중앙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화물칸이 열리고 의약품 상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류 단장이 해열제를 집어들고 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야, 약이다. 버텼구나. 잘 버텼어. 약을 먹은 준수는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류 단장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단장님, 저도 크면 한국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요. 류 단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준수니까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프랑스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론 비행은 니제르 영공 무단 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군사 개입. 다음 날 새벽, 위성 사진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드 국경에서 대규모 기갑 부대가 섹터 7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니제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프랑스 웨인 부대와 용병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적 전차 12대, 장갑차 30여 대가 접근 중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 6시간. 권 소장의 보고에 캠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총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들이 탱크를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류테인 단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들어.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킨다. 총이 없으면 빛으로 싸운다. 도대체 빛으로 탱크를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섹터 7 최대의 위기, 그리고 최대의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을 메운 것은 거대한 모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 12대, 그리고 장갑차 30여 대가 뿜어내는 매연과 살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니제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타고 있는 것은 프랑스 웨인 부대와 용병들이라는 것을요. 여기는 니제르 제3기갑여단. 섹터 7은 테러리스트 은신 혐의가 있다. 즉시 무장 해제하고 정문을 개방하라. 불응시 발포하겠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분. 그들이 준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캠프 안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농기구밖에 없는 농부들과 연구원들이 탱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지 직원들은 가족들을 끌어안고 울먹였고 일부는 알라신을 찾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권도형 소장이 류테인 단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단장님, 서울 본사에서는 외교 채널을 가동 중이라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이 밀고 들어오면 우린 끝입니다. 데이터를 파기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류 단장은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화면은 탱크가 아니라 캠프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스템의 충전율이었습니다. 현재 충전율 98%, 출력 대기 중, 철수, 누가, 우리가 왜? 류 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 소장, 저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총, 칼, 아니야. 저들은 어둠을 좋아해. 몰래 들어와서 몰래 죽이고 몰래 묻어버리는 것. 그게 저들의 방식이지.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병력, 아니 전 직원 듣는다. 모두 선글라스를 착용해라. 그리고 절대 밖을 직접 쳐다보지 마라. 눈 먼다. 해가 지고 사막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탱크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km, 500m. 적들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습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심산이었죠. 진입한다. 사격 개시. 적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지금이다. 스위치 올려. 류테인 단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쿠웅. 마치 거대한 변압기가 우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쾅.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섹터 7 중앙 타워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아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초고광도 LED, 투광등 수천 개가 동시에 켜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태양광 패널이 모은 100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말 그대로 인공 태양이었습니다. 아, 내 눈, 앞이 안 보여.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던 용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빛을 증폭해서 보여주는 장비에 태양빛을 들이부었으니 그들의 시야는 하얗게 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탱크의 광학 센서들도 먹통이 되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칠흑 같던 사막의 밤이 대낮보다 더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적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돌려 전 세계에 생중계해. 권도형 소장의 지시에 따라 드론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탱크들, 그 위에 그려진 프랑스군 마크, 그리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백인 용병들의 얼굴이 고화질로 전송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테러리스트라고요? 저들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저들은 프랑스 국기를 단 침략자들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러 소탕이라는 명분은 그 강렬한 빛 아래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숨을 곳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벗겨진 채 전 세계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류 단장이 확성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막을 울렸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령 섹터 7이다. 경고한다. 단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빛을 열로 바꿔서 쏴주겠다. 니들 탱크를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주지. 물론 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진 적들에게 그 말은 신의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후퇴하란 말이야. 결국 적의 지휘관은 비명을 지르며 기술을 돌렸습니다. 무적이라던 전차 부대가 총 한 방 쏘지 않은 한국의 빛에 쫓겨 도망치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캠프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라시드 족장은 눈부신 타워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라시여. 한국인들은 기어이 밤을 없애버렸군요. 하지만 이건 물리적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전송된 그 영상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섹터 7에서 쏘아올린 빛은 니제르를 넘어 사하라, 사막 전체를 비추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말리의 바마코,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에서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류테인 단장이 빛 속에서 탱크를 쫓아내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보았는가? 프랑스는 무적의 신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켰다. 그들은 진짜 친구다. 아프리카의 봄, 아니 코리아 스프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사관들은 성난 군중에게 포위되어 철문을 닫아 걸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사관 앞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이 아프리카의 안보를 위협하고 내정을 간섭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정상회의. 이 회의야말로 프랑스의 몰락을 확인 사살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아프리카 54개국 중 무려 48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소환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가 아닌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땅을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원을 캐가는 대신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늘리는 대신 여러분의 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도가 띄워졌습니다. 사하라 그린벨트 프로젝트. 니제르의 섹터 7을 시작으로 서쪽 세네갈부터 동쪽 수단까지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숲과 농장,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라인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띠라고 부릅니다. 이 띠가 완성되면 아프리카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습니다. 전기를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니제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0년 우리는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 와인을 마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6달 만에 사막에서 쌀을 만들고 물을 줬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누가 진짜 형제입니까?
그는 준비해온 문서를 찢어버리고 외쳤습니다. 오늘부로 니제르는 프랑스와의 모든 불평등 광물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고지어 말리 대통령도 일어섰습니다. 말리도 동참합니다. 우리 땅의 리튬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넘기겠습니다. 세네갈도 함께합니다. 콩고도 도미노였습니다. 식민 시대의 유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이 소식에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전화기를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회의의 마지막 날 서울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연합은 한국을 최우선 개발 파트너로 지정한다. 둘째, 한국은 그린돔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기술대학 100개를 설립한다. 셋째, 양측은 자원과 기술을 1대1로 교환하는 호혜 평등 원칙을 준수한다. 이 선언이 발표되는 순간 저는 서울의 프레스 센터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프리카를 연구하며 수없이 봐왔던 서구 열강의 위선과 기만이 저 작은 동북아시아 나라의 진심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류테인 단장은 니제르로 돌아왔습니다. 영웅의 귀환이었죠. 공항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섹터 7에서 쫓겨날 뻔했던 투어레그족 아이들, 준수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준수는 류 단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단장님, 뉴스 봤어요. 이제 우리 땅 우리 거 맞죠? 아무도 안 뺏어가는 거 맞죠? 류 단장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긴 너희 거야. 그리고 이 아저씨들은 너희 집에 새들어 사는 소장농이고 그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서방 세계는 물러섰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거대한 똥, 즉 국제 금융 제재와 수출 봉쇄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한국이 최고지만 돈줄은 여전히 월스트리트와 런던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에 자금줄을 말려버리면 그린벨트 프로젝트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권도형 소장의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류 단장은 또다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걱정 마. 우리에겐 그들이 돈보다 더 환장하는 게 있으니까. 그가 말한 돈보다 환장하는 것. 그것은 섹터 7의 지하 깊은 곳, 우라늄과 물밑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히든카드. 돈줄을 죄면 아무리 한국이라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금융가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치졸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이 실패하자 그들은 금융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니제르의 해외 계좌를 동결하고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세계은행은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신용평가사들은 니제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디폴트, 즉 파산 수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섹터 7에 들어갈 자재 대금 결제가 막혔습니다. 그린돔 프로젝트의 심장이 멈출 위기였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다시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거봐, 결국 돈이 이기는 거야. 한국이 기술이 좋으면 뭐해? 자본 없이는 모래성일 뿐이지. 하지만 그들은 류테인 단장의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서울 본사와 치밀하게 준비해온 라스트팡, 최후의 한 방을 말이죠. 제재가 시작된 지 딱 일주일 후 류 단장은 섹터 7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치가가 아닌 장사꾼들을 부른 겁니다. 테슬라, 애플, 아람코, 그리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총수들이 전용기를 타고 니제르 사막 한복판에 내렸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 망해가는 공사판의 건물들이 왜 모이는 거지? 임시 컨벤션 센터로 꾸며진 거대한 도만. 류테인 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넥타이 대신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텀블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kg당 수소 생산 단가가 얼마입니까? 미국은 $5, 유럽은 $6죠?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린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지만 비싼 생산 단가가 문제였습니다. 류 단장이 빙긋 웃으며 뒤에 있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여기 섹터 7에서는 $1입니다. 말도 안 돼. 테슬라 경영진 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1라니, 그건 석유보다 싼 가격이었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옵니까? 류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겐 무제한의 공짜 지열 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효율 수전의 기술이 있죠. 더 놀라운 건 이 사막의 모래 속에 섞여 있던 이것 덕분입니다. 그는 검은 모래 한 줌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프랑스는 이걸 우라늄 찌꺼기라고 버렸죠. 하지만 우리 분석 결과 이건 천연 이리듐 촉매였습니다. 수소를 분리하는 데 필수적인 귀금속이 지천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장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니제르는 단순한 농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청정에너지를 무한대로 뽑아내는 수소 유전이었던 겁니다. 류 단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액화 수소를 경매에 붙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달러나 유로는 받지 않습니다. 오직 현물로만 거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 학교, 병원을 지어주는 기업에게만 수소를 팔겠습니다. 이것은 금융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물물 교환 전략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막았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수소가 필요한 기업들이 직접 와서 건물을 지어주고 도로를 깔아주면 되니까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사였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니아메에서 섹터 7까지 고속철도를 깔아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제재 따위는 기업의 이익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미국, 독일,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50개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봉쇄는 그날부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해 제재를 풀게 만들었으니까요. 돈이 돈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가치가 돈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류 단장은 멍하니 서 있는 프랑스 기자에게 다가가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이제 니제르는 빚쟁이 나라가 아닙니다. 에너지 산유국입니다. 꼬우면 현금 들고 와서 줄 서라고 하십시오. 그날 밤 섹터 7의 밤하늘에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니제르의 독립기념일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경제적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한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아프리카인지 서울의 강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어준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거리에는 현대차의 수소 전기버스가 달립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무기력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활기와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섹터 7은 이제 뉴니아메라는 이름의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생긴 거대한 호수 공원,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끝없는 초록색 농장. 이곳은 아프리카 최대의 실기지이자 그린 수소 허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특별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한국 니제르 과학기술원의 제1회 학위 수여식이었습니다. 단상에 수석 졸업생이 올라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당당한 눈빛, 바로 육부에서 만났던 소년병 출신 준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자이드지만 이제 모두가 그를 준수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농업공학 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생님들은 저에게 흙을 만지고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청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류태인 단장이었습니다. 류 단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류 단장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이제 이곳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몽골의 고비 사막이라고 하더군요. 사막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영원한 개척자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류 단장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류 단장, 당신들이 해낸 건 기적입니다. 내가 평생 쓴 보고서보다 당신이 심은 나무 한 그루가 더 위대합니다. 류 단장은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앙리 형님, 기적은 무슨, 그냥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는 없어야죠. 그게 한국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한국의 DNA는 이곳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니제르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를 외치며 일하고 힘들 때면 할 수 있다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에는 김치를 담가 나누어 먹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저는 이곳에 귀화했습니다. 제 여권에는 이제 앙리로랑이라는 이름 옆에 한울이라는 한국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라더군요. 저는 이곳에서 남은 생을 바쳐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파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와 착취가 아닌 나눔과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뉴니아메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집니다. 저 별들 중 하나는 아마 대한민국 상공에서 빛나고 있겠죠. 저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당신들은 사막을 정원으로 바꿨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콧대 높았던 저 앙리 로랑을 당신들의 영원한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니제르에서 한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피어난 대한민국의 기적 어떠셨나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버려진 땅을 생명의 낙원으로 바꾼 우리의 저력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먼 타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댓글창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막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